안녕하세요. 저는 남들이 흔히 말하는 성공한 사업가입니다. 내 식구가 살기에 여유로운 집에 원하는 차에 계속 상승 중인 사업을 하고 있으니 성공이 행복과 비례하다면 저는 성공한 사람이 맞겠네요. 하지만 이런 저에게도 아주 가난하고 힘든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해가 들어오는 집에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매번 반지 하나 지하 단칸방으로 옮겨 다니며 살았죠. 아버지의 직업은 자주 바뀌었습니다. 트럭 운전을 하시기도 했고, 막노동을 하시기도 했고, 오토바이를 타시기도 했습니다. 어머니는 주로 밤 시장을 나가셨습니다. 원단이나 양말, 신발 같은 것을 파셨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부모님이 사치가 심하신 건 아니었고, 그냥 빚이 조금 있다고만 알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제가 막 태어났을 때 사업을 시작하겠다던 아버지가 3금융권에서 돈을 빌린 것이었고, 이자만으로도 숨이 턱턱 막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렇다고 부모님의 사이가 아주 나쁘다던가 매일같이 싸우신다던가 하진 않았습니다. 그저 두 분 다 항상 일에 지치고 돈에 치이셔서 대화가 많이 없을 뿐이었죠. 햇빛도 안 들어오는 집에서 대화도 없이 사는 건 조금 우울했습니다. 친구들도 모두 제게 음침한 아이라고 했죠. 덕분에 왕따도 많이 당했네요. 이상한 소문도 많이 나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딱히 없었습니다. 저는 그런 애들과 싸울 만큼 힘이 세지도 않았고 말싸움을 잘하지도 않았으니까요. 그렇다고 고작 초등학생이 부모님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나가서 돈을 벌 수도 없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학생의 본분을 다하는 것, 바로 공부라는 것이었죠. 전교 1등을 한다던가 경시대회에서 상을 받는다던가 하는 일명 개천에서 용이 나는 그런 기적은 없었지만 그래도 제가 원하는 성적만큼은 나왔습니다. 중학생 때까지는 반에서 4, 5등 정도 했었던 것 같네요. 저는 고등학생 때부터 알바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힘들게 일하시는 부모님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고, 고등학생이 되니 전자기기나 옷 같은 것들이 사고 싶어지더라고요. 고등학교를 다니는 3년 동안 학교를 다니며 정말 많은 아르바이트를 해봤습니다. 처음엔 주유소에서 일했습니다.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면 마음이 좋지 않은데, 처음 아르바이트 한다고 아무것도 모르고 순진했던 저는 계약서도 안 쓰고 근무 시간까지 초과하며 열과 성을 다했습니다. 그런다고 돈 더 주는 것도 아니었는데 말이죠. 그렇게 몇 달을 일하고 임금의 반도 못 받고 쫓겨났습니다. 쫓겨난 이유는 딱히 없었습니다. 이 정도면 쓸 만큼 썼다 싶었던 거겠죠. 지금이야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니 임금 체불이니 하면서 신고를 할 수 있지만 그때는 그런 게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첫 아르바이트에서 호되게 사회 경험을 하고 그 이후로도 이곳저곳을 많이 다녔습니다. 동네 중국집에서 새벽에 야채 손질하는 일도 하고 신문도 돌려보다가 제일 오래 일한 건 하교 서점에서 일하는 것이었습니다. 학교 앞 문방구 건물 지하에 큰 서점이 하나 있었는데 당시 돈이 없던 저는 가서 책을 보기만 하고 나온 날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 저를 눈여겨보시던 서점 사장님께서 마침 건강 악화로 알바생을 구하고 계셨고 제게 아르바이트를 해보지 않겠냐고 제안하셨고 그렇게 서점에서 일하게 된 거였죠.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졸업하기 전까지 했었던 것 같습니다. 서점 일은 생각보다 더 편했습니다. 주 고객은 저희 학교와 그 옆 중학교 학생들 정도였는데 학기 초 아니면 손님이 거의 없어서 제가 좋아하는 책도 많이 볼 수 있었고 공부도 마음껏 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괜찮은 성적으로 괜찮은 대학교를 갈 수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간 과는 건축학과였습니다. 항상 반지 하나 전전하던 저는 다른 보통의 사람들은 대체 어떤 집에서 살까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런 보통의 집을 만들어서 부모님께 선물해 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대학에 입학하기 직전 성인이 된 저에게 아버지는 그간의 우리 집 사정과 당시의 사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모님께서 내색을 안 하셔서 그렇지 생각보다 많이 힘든 상황이었으며
다행히도 그 상황을 잘 버텨서 빚을 다 청산할 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고등학생 때부터 알바를 해서 들인 돈을 하나도 쓰지 않고 모아두셨고, 얼마 되지 않던 푼돈이었던 그 돈은 모으니 꽤 큰 돈이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부모님이 저를 위해 모아두셨던 돈 조금을 합해 주셨습니다. 이것밖에 못 해줘서 미안하다 영철아. 이 정도면 충분한걸요. 돈이야 또 벌면 되잖아요. 저에겐 제 밑으로 5살 어린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또 동생을 위해 다시 열심히 일하셔야겠죠. 저는 저에 대한 짐이라도 덜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기숙사를 선택했고, 앞으로 제 생활비는 제가 감당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처음엔 부모님이 주신 돈으로 생활했습니다. 적은 돈이 아니라서 아껴 쓴다면 2학기는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학교 등록금도 생각을 했어야 했습니다. 수석을 해서 전액 장학금을 받을 만큼 공부를 잘하지도 않았고,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기 때문에 학생회나 과대 같은 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공부를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했습니다. 대학교를 다니며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고등학생 때보다 힘들었습니다. 수업 시간도 들쭉날쭉하고 모임이나 행사, 조별 과제도 너무 많았습니다. 그렇게 어영부영 1학년을 마치니까 동기들이 다 군대에 가길래 저도 갔습니다. 매도 빨리 맞는 게 낫다고 하듯이 군대도 빨리 다녀오는 게 나을 것 같았거든요. 제대 후에는 최대한 빨리 복학을 했습니다. 2학년 생활이 시작되기 전 군대에서 벌어온 적은 돈으로는 생활을 얼마 못할 것 같아서 일자리를 구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기숙사 추첨에도 떨어져서 학교 근처에 월세방을 얻게 되어 고정적인 수입이 필요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 월세방마저도 반지하였네요. 어떤 일을 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우연히 학교 근처 편의점에서 알바생을 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 4일 야간에 일할 사람을 구하고 있었고, 제게 딱 알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알바 가기 전에 짬을 내서 자다가 일을 하면서 틈틈이 공부를 하면 될 것이고, 일이 끝나면 늦은 오전이나 오후부터 시작되는 수업에 가기 전까지 자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편의점 야간 알바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알바를 시작하니 예상 밖의 좋은 점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먹어도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삼각김밥이 대부분이었고, 운 좋으면 도시락이나 햄버거를 먹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학가이다 보니 많아야 삼각김밥 한두 개가 전부였습니다. 그래도 제 형편에 그 정도면 아주 감지덕지였죠. 대학교 근처라서 대학생 손님이 전부일 줄 알았는데 야간에 오는 손님은 다양했습니다. 야간에는 나처럼 손님이 많지 않아서 손님의 대부분을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새벽 2시까지는 술에 취해서 음료수나 아이스크림 또는 술을 사러 오는 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그 후엔 아저씨 몇 분, 해가 뜨기 시작하면 출근하기 전 담배를 사러 오는 아저씨 1명, 이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항상 새벽 5시쯤에 오는 손님이 있었습니다. 주 메뉴는 소주 아니면 막걸리, 아주 가끔 담배나 과자를 사가기도 했습니다. 그 손님이 기억에 남는 이유는 편의점에 들어서면 그 순간부터 정말 편의점 전체를 메우는 악취가 나던 노숙자 아저씨였기 때문입니다. 따뜻한 날씨인데도 항상 옷을 여러 겹 껴입고 다니며 정돈되지 않은 어깨까지 내려오는 머리에 가방도 여러 개 들고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계산하다가 무심코 보게 된 건데 왼손 약지와 새끼손가락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기억에 남는 정도가 아니라 기억에서 잊을 수가 없었죠. 노숙자 아저씨는 항상 술을 사고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드셨습니다. 혼자서 아무 말 없이 1시간 정도 앉아 병째로 술을 먹고 가시곤 했죠. 한 번은 편의점 앞에 쓰레기가 많이 떨어져 있길래 치우러 나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노숙자 아저씨는 테이블에 앉아서 술을 드시고 계셨고, 저는 그 옆을 빗자루로 쓸었습니다. 이제껏 한 번도 제게 말을 건 적이 없던 아저씨가 저를 향해 물었습니다. 술에 좀 취하신 것 같았습니다. 대학생? 네, 2학년이요. 열심히 사네. 네,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살아. 더 열심히. 네. 착하게 살지 말고. 네? 네. 절대 착하게 살지 마. 절대. 네. 저는 다 치우지도 않았는데 무서워서 빨리 편의점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행색도 그렇고 목소리도 그렇고 그땐 좀 무서웠습니다. 다음날에 또 와서 말을 걸면 어쩌지 했는데 그 대화를 마지막으로 저에게 또 말을 거는 일 없었습니다. 거의 2년을 편의점에서 일했습니다. 학기 중엔 학교에 다니면서 편의점에 나갔고 방학에는 서빙이나 PC방에서 일을 하면서 편의점 일을 병행했습니다. 편의점에서 공부를 한 것이 도움이 되었는지 저는 수석관이 아니었지만 차석이 되어서 일부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 푼이 아까운 저에겐 정말 좋은 소식이었죠. 어느덧 4학년이 되었을 때는 벌써부터 다들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인턴 자리도 알아보기도 하고 조기 졸업을 찾아보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저도 무언가 해야 하나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교수님 한 분께서 제게 공모전에 나가보는 것을 추천했습니다. 당시 업계 최고로 잘 나가던 건축회사에서 인재 양성 목적으로 주최하는 공모전이었는데 건축물을 디자인해서 발표하는 형식의 공모전이었습니다. 대상은 큰 상금과 함께 그 회사에 인턴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교수님께는 저에게 추천서를 써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공모전에 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그 어느 때보다 더 간절했습니다. 만약 인턴이 된다면 인턴을 하는 동안은 돈 걱정도 크게 없을 것이고 제가 잘하기만 한다면 졸업 후 바로 취업도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저는 편의점 알바가 없는 날에도 밤을 새워가며 공모전 준비를 했습니다. 남들 앞에 잘 나서지 못하는 성격이라 발표 한번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는데 그때 거울을 보며 PPT를 얼마나 연습했는지를 모릅니다. 그렇게 공모전 준비를 한 지 두어 달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드디어 다음 날이 공모전 날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편의점 알바를 하고 있었고 일을 하면서도 손님이 없을 때에는 계속 준비한 PPT를 외웠습니다. 아침부터 발표를 해야 해서 집에 가서 밥까지 먹고 가면 늦을 것 같아 편의점에서 대충 끼니를 때우기로 했습니다. 그날은 운 좋게 유통기한이 지난 도시락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 사정을 아는 오후 알바생과 오전 사장님이 보통 유통기한 지난 음식들을 폐기 처리하지 않고 모아두었는데 그 중에 도시락이 눈에 띄어 기분 좋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다 하고 시간이 좀 흐르니 갑자기 배가 아팠습니다. 화장실에 가고 싶은 것이 아니었고 윗배가 콕콕 쑤시더니 나중엔 아랫배를 누가 쥐어짜는 듯 고통스러웠습니다. 퇴근 시간이 가까워질 때쯤에는 식은땀까지 흘렀습니다. 퇴근 시간 10분을 앞두고 사장님이 오셨습니다. 영철아, 너 어디 아프니? 사장님 오셨어요. 너 얼굴이 하얗게 질렸는데 어디 아파? 아니요. 괜찮아요. 아닌데 괜찮은 게 아닌 것 같은데 약은 먹었어? 병원은? 저 오늘 공모전 발표하는 날이라서 가봐야 해요. 그 상태로 괜찮겠어? 약이라도 사다 줄까? 괜찮아요. 꼭 해야 해요. 저 그럼 가보겠습니다. 그래. 사장님은 힘겹게 걸어가는 저를 걱정스러운 눈으로 보셨습니다. 퇴근을 하고 집까지 걸어가는 길이 이렇게 먼 거리였는지 몰랐습니다. 저는 제대로 걷는 것조차 힘들어서 가다가 몇 번씩 벽을 잡고 심호흡을 했는지 모릅니다. 땀이 비오듯이 흘렀고 눈이 자꾸 감겨서 시야마저 흐릿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억을 잃었습니다. 정신을 차리니까 저는 누군가의 등에 엎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익숙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저를 그 노숙자 아저씨가 가까운 병원 응급실에 업고 달린 것이었어요. 그땐 정말 배가 뒤틀리고 너무 아파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사람이 배가 아파서 졸도할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응급실에서 엑스레이를 찍고 링거를 맞고 있는 저와 제 옆에 앉아있는 노숙자 아저씨라니. 링거를 좀 맞고 나니 거짓말처럼 배가 괜찮아졌습니다. 말할 만한 여유가 생기고 아저씨께 감사 인사도 드리기 전에 절 지키고 있던 아저씨가 먼저 입을 떼셨습니다.
그럼 난 간다. 네? 네? 어딜요, 아저씨? 아저씨는 제 말에 대답도 하지 않고 유유히 떠나셨습니다. 제가 아저씨를 따라가 보려고 일어나려고 하자 간호사가 와서 말렸습니다. 아직 일어나시면 안 돼요. 이거 다 맞고 가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잠깐만. 지금 몇 시예요? 8시 되기 조금 전이요. 왜요? 아, 큰일 났다. 이거 빨리 빼주세요. 빨리요. 9시까지 발표를 하러 가야 하는데 지금 바로 출발해야지 아슬아슬하게 도착할 것 같았습니다. 제가 막무가내로 꽂힌 바늘을 빼내려고 하자 간호사가 바늘을 빼내줬습니다. 아저씨를 찾는 것보다는 발표장에 가는 게 우선이었습니다. 저는 일단 병원 출구에 있는 수납창에 갔습니다. 응급실은 처음 와봐서 잘 모르지만 비싸다는 얘기만 들었는데 대체 얼마나 나올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저 계산하려고요. 얼마 드리면 될까요? 아까 같이 오신 분이 계산하셨는데요. 네? 그 노숙자분이 하셨다고요? 병원비가 얼마나 나왔는데요? 네, 20만 5천 원이요. 안 그래도 제가 금액 말씀드리니까 한참 고민하시더라고요. 막 담배도 몇 대 피고 오시고. 돈 들어있던 주머니 저한테 전부 다 주신 거 보니까 아마 그게 전 재산이었나 봐요. 20만 5천 원이요? 매일 기껏해야 소주 한 병이나 막걸리 한 병 사시는 분이 20만 원이라는 거금은 정말 전 재산이었을 겁니다. 이 감사한 마음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우선 저는 공모전 발표장으로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가까스로 시간에 맞춰 도착할 수 있었고 생각보다 심사위원이 많아서 조금 떨긴 했지만 준비한 만큼 발표도 문제없이 했습니다. 당연히 결과가 좋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열심히 뭔가 해낸 것이 처음이라 기분이 상쾌했습니다. 발표가 나오기 전까지 저의 일상은 다시 반복되었습니다. 학교도 가고 알바도 하는 일상이었죠. 저는 편의점 일을 하면서 학교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노숙자 아저씨를 찾으려고 애썼습니다. 병원비를 돌려드리려고 했지만 아저씨는 편의점에도 오지 않으셨고 학교 주변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편의점 사장님께도 여쭤봤습니다. 사장님, 혹시 새벽에 여기 자주 오시는 노숙자 아저씨 아세요? 노숙자 아저씨? 누굴 말하는 거지? 그 외에 머리 길고, 손가락이 2개 없으신 분이요. 알 것 같다. 야간에 일할 때 가끔 본 것 같네. 그 아저씨 최근에도 보신 적 있으세요? 글쎄, 생각해보니까 못 본 것 같긴 하네. 그런데 그 사람은 왜? 제가 갚을 게 좀 있어서. 혹시 보게 되시면 꼭 알려주세요, 사장님. 그래, 알겠어. 하지만 그 아저씨는 그 이후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아저씨 대신 다른 뜻밖의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제가 공모전에서 상을 받게 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것도 무려 대상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얼떨떨했습니다. 열심히 하긴 했지만 대상이라니. 정말인가? 뭔가 착오가 있었던 건 아닌가? 나는 이제 인턴이 되는 건가? 5만 가지 생각이 들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노숙자 아저씨가 떠올랐습니다. 그 아저씨가 아니었으면 대상은커녕 발표도 못했을 겁니다. 언젠가 이 은혜를 꼭 갚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정말 오랜만에 본가에 갔습니다. 여전히 반지하의 거실 겸 방에 하나 있는 우중충한 집이었지만 그렇게 반갑고 그리웠던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제 소식을 들은 부모님은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우시는 엄마를 따라서 몰래 눈물을 훔치시던 아버지가 어쩐 일로 외식을 하자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외식이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나지만 저희 네 식구는 정말 오랜만에 고깃집에서 고기를 먹었습니다. 얼마 만에 기름진 음식을 먹는 건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삼겹살이었습니다. 그 맛은 아직도 잊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시작된 인턴 생활. 저의 인턴 생활은 순조로웠습니다. 다른 회사들을 다녀본 적은 없었지만 복지가 좋다는 소문이 있는 회사답게 일하는 사람들도 행복해 보이고 분위기도 좋았습니다. 직원들의 복장도 시간 활용도보다 자유로워 보였습니다. 저는 그 회사에서 인턴 생활을 하는 3개월 동안 좀 더 큰 꿈을 꾸게 됩니다. 이런 회사를 차리고 싶다 였습니다.
제 주제에 사업의 시옷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지만 그냥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기적적으로 그 꿈을 실현시켰습니다. 처음에 인턴이 끝나고 그 회사에서 채용이 되어서 직장 생활했습니다. 한 3년 정도 직장 생활을 하다가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되었고 뜻이 통했던 저희는 결혼 후 퇴사와 함께 회사를 차리게 되었습니다. 말이 거창해서 회사지 그냥 사무실 하나 얻어서 책상 2대 놓은 게 끝이었습니다. 처음엔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좋은 고객님들도 만나게 되고 믿을 만한 거래처도 생기고 점점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다가 나중엔 큰 식당이나 회사 같은 곳에서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아내와 저는 단기간에 상상 이상으로 성공을 이루었고 2년 만에 작은 사무실 하나에서 사옥을 하나 차릴 정도로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사랑스러운 쌍둥이가 찾아왔죠. 아이를 가진 부모라면 누구나 그렇겠지만 열심히 살아야겠다라는 생각과 동시에 착하게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쌍둥이가 태어난 후부터 기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고아원이나 미혼모 센터에 물품을 보내거나 후원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직접 찾아가 보기도 했는데 생각보다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봉사도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러다 노숙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밥차라는 것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쪽에도 후원을 하고 일손을 거들었습니다. 전에 제가 그 노숙자 아저씨께 도움을 받지 않았다면 제 인생이 어떻게 흘러갔을지도 모를 일이고 제가 회사에서 아내를 만나 천사 같은 쌍둥이 아이들과 지낼 수 있었을까요? 그런 생각으로 감사하며 봉사에 임했습니다. 일주일이나 2주일에 한 번씩 밥차 봉사를 한 지 반년쯤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서울의 한 공원으로 나갔는데 심한 한파가 몰려온 날이라서 봉사자는 적고 식사를 하러 온 노숙자분들은 아주 많았을 때였습니다. 일손이 부족해서 정신없이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데 쉴 새 없이 움직이던 제 손이 멈추게 되었습니다. 식판을 든 손이 눈에 익었습니다. 추운 날씨에 장갑도 없이 빨갛게 얼어있던 왼손은 약지와 새끼손가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천천히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전보다 더 자란 머리카락에 모자를 눌러써서 얼굴을 잘 보이진 않았지만 여러 겹 껴입은 옷과 가방들이 전과 똑같았습니다. 저를 구해줬던 제 은인이었습니다. 저는 그 상황이 너무 놀라워서 큰 소리로 아저씨를 불렀습니다. 아저씨! 나? 네, 아저씨, 저 기억 안 나세요? 모르는데, 나 알아요? 왜, 몇 년 전에, 한 8년인가 9년 전에 편의점 알바생이요. 아저씨가 저 길에 쓰러져 있던 거 응급실에 데려다 주셨잖아요. 아저씨는 그제야 생각이 나셨는지 박수를 짝 치시며 껄껄껄 호탕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에 거기 있던 모두가 웃게 되었습니다. 내 전재산 도둑이 여기 있었네. 아저씨가 식사를 마치자마자 저는 아저씨에게 다가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아저씨, 제가 지금 정신이 너무 없어요. 너무 기쁜데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그때의 감사함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왜 그 이후로 안 나타나셨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아무튼 이렇게 다시 뵙게 되어서 정말 좋아요, 아저씨. 허허, 그놈 참. 착하게 살지 말라니까 이런 곳에서 봉사나 하고 있네. 그 말을 들으니까 왠지 더 착하게 살아야 할 것 같아서요. 아저씨는 제 말을 듣고 웃으시더니 예전의 기억을 떠올리시는 듯 눈을 개슴츠레 뜨셨습니다. 내가 왜 안 나타났는지 말해줄까? 네. 미워할까봐, 화날까봐, 그래서 다시는 거기 안 갔지. 네? 그게 무슨 뜻이세요? 그때 자네 병원비로 낸 20만 5천 원이 그땐 정말 내 전재산이었거든. 하루 종일 국어를 해봐야 5천 원 정도가 전부였고 그걸로 하루에 한 끼 술로 때우는 게 내 인생이었는데 그래도 혹시나 아주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길까봐 1,000원 2,000원씩 모아뒀던 걸 그렇게 써버렸지 뭐야. 그래도 인간의 도리라는 게 있지 않나.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는 거고 나야 더 내려갈 곳도 없는 바닥 인생이지만 창창한 자네는 앞날이 밝으니까 그건 내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한 거지. 근데 내가 또 그렇게 대인배는 아니거든.
그래서 혹시나 자네를 보면 내 돈을 가져간 사람이라고 내가 자네를 미워할까봐, 그래서 자네에게 화가 날까봐 떠난 거지. 예상치 못한 답변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어떻게 감사 인사를 드려야 할지 몰라 바로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 사실 그날 아주 중요한 공모전 발표 날이었거든요. 아저씨 아니었으면 그 공모전에 가지 못했을 거고, 그럼 지금 이 자리에 있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회사에 다니며 아내도 만났어요. 제 인생의 은인이세요. 너무 늦었지만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저씨. 착하게 살지 말아야 하는데 내가 또 괜한 짓을 했네. 아저씨는 껄껄껄 웃으셨습니다. 그러고 보니 예전에도 저에게 착하게 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실까 궁금해졌습니다. 하지만 뭔가 사연이 있으실 것 같아 신뢰가 될까봐 묻지 못하고 있는데, 아저씨께서 제 표정을 읽으셨는지 아저씨의 인생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내가 지금은 이렇게 집도 없고 뭣도 없는 빈털털이지만 예전엔 꽤 잘 나갔었거든. 우리 밥 먹을 때 쓰는 그릇 있지? 친구놈이랑 그 그릇을 만들어다 팔았는데 둘이서 시작한 게 직원 20명은 돌리고 큰 공장도 하나 쓸 정도로 커졌어. 그때 백화점에 팔 정도로 잘 되었었지. 그런데 나라가 부도가 난 거야. IMF 알지? 나는 아니겠지. 우린 괜찮겠지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거래처 사장들은 약속했던 돈도 안 주고 연락도 안 되지. 백화점은 문을 닫았지. 빚내서 물건도 다 만들어놨지. 직원들 월급도 밀렸지. 그땐 정말 그대로 죽고 싶었어. 설상가상으로 친구놈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나 혼자 그걸 떠안게 된 거야. 결국 파산 신청하고 그렇게 버티고 버텼는데도 소송까지 당해서 감옥에도 한 1년 갔었나. 갔다가 나오니 집도 와이프도 아들도 없더라고. 그래도 인사는 하고 가주지. 면회 한 번 온 게 전부였나. 그래서 내가 이 꼴이 된 거야.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인생이 된 거지. 그래서 내가 자네한테 착하게 살지 말라고 한 걸세. 도망간 친구놈한테도 맨날 내가 알아서 할게, 괜찮아 하면서 눈치나 슬슬 보고, 와이프한테도 걱정 마, 다 잘 될 거야, 내가 미안해 이랬거든. 내가 등신이었지. 나도 나 하나만 생각하고 도망이나 갈 걸 그랬나. 착하게 살면 아무것도 득될 게 없어. 내 인생을 봐. 그러고 보니 한 번도 노숙자분들의 과거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그들을 헤아리지 못했다는 뜻이 아니라 그냥 상상해 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아저씨의 말에 마음이 짠해졌습니다. 아저씨의 이 착잡하신 마음과 힘든 상황을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 머리를 굴렸습니다. 그러던 중 저희 사옥이 지어질 때부터 함께 하셨던 1층에 경비 아저씨께서 얼마 전에 건강 악화로 그만두신 게 생각났습니다. 저는 아저씨께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내보았습니다. 저 아저씨, 지금 제 말이 조금 기분 나쁘게 들리시거나 불편하시면 바로 말씀해 주세요. 별로 내키지 않으시면 바로 말씀해 주시고요. 뭔데 찔깍거리나? 실은 제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회사 건물이 있어요. 거기 1층에 저희 건물이랑 직원들에 대한 보호와 방호, 안전 관리하는 경비 자리가 지금 부재 중인데 혹시 아저씨께서 그 자리 채워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희 숙직실 되게 잘 되어 있어서 괜찮으시면 거기서 지내셔도 좋고요. 저는 경비의 업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회사 건물에 들어가서 가장 처음 보는 얼굴이니까. 그래서 다른 곳보다 훨씬 섭섭지 않게 급여 지급하고 있어요. 그런 건 정말 믿을 만한 분에게 부탁드려야 하잖아요. 그래서 아저씨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저씨는 제 말에 조금 당황하셨습니다. 아저씨는 고민하시는 듯 했습니다. 아저씨, 생각하실 시간 필요하실 테니까 딱 일주일 뒤에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이 공원에서 만나는 거 괜찮으실까요? 일주일 동안 천천히 고민해 보시고 다음 주에 말씀해 주세요. 그래, 그렇게 하지. 저는 일주일 동안 아저씨와 약속한 날이 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저는 다시 그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너무 긴장되어서
약속한 시간보다 30분이나 일찍 나갔죠. 그렇게 계속 기다리는데 약속 시간이 되어도 아저씨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아저씨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거절당한 건가 생각하고 자리를 뜨려던 찰나였습니다. 누군가 제 어깨를 툭툭 치길래 쳐다보니 웬 양복 차림에 멋있는 중년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저에게 무슨 할 말이 있나 싶어 가만히 보고 있는데 머리를 긁적이는 남자의 손가락이 익숙했습니다. 바로 아저씨였습니다. 아저씨,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이렇게 멋쟁이가 되셨어요? 회사 건물에 들어와서 제일 처음 보는 얼굴인데 이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나 싶어서. 네? 아저씨, 그럼 저희 회사에서 같이 일하시는 거죠? 그쵸? 허허, 뭐 내가 도움이 된다면야 받아주면 저야 감사하죠, 회장님. 아유, 회장님은 무슨 말씀 낮추세요, 아저씨. 감사합니다, 정말. 아저씨는 껄껄껄 웃으셨습니다. 아저씨는 그날 이후 저희 회사 건물에 경비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소중한 인연을 되찾았고 그 인연을 유지할 수 있어 정말 행복했습니다. 저에게 도움을 주셨던 아저씨에게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되어 뿌듯했습니다. 어느 날은 점심시간에 아저씨와 회사 앞 벤치에서 커피를 한잔하고 있었는데 아저씨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자네한테 그리고 나한테도 항상 하던 말 있지 않나? 어떤 말이요? 아, 착하게 살지 말라고 하신 거요? 그래. 그런데 요즘 드는 생각은 착하게 살길 잘했다는 생각이 드네. 착하게 산 덕분에 자네를 만났고 이렇게 번듯한 직장까지 얻게 되었으니 말이야. 그러니까 그때 그 말은 취소하겠네. 아저씨는 회사를 올려다보시며 흐뭇하게 웃으셨습니다. 저는 아저씨 말씀대로 정말 착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 나눔과 베품의 마음이 세상을 돌아다니며 언젠가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만들 거라 믿으니까요. 제 사연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도 모두 제 마음과 같으셨으면 하네요. 마지막으로 아저씨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인연 계속 이어가요. 항상 건강하시고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5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얼마 전 아들이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생겼다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아이를 집에 들여와 소개를 하고 싶다는데 반가운 마음에 얼른 그러라고 했죠. 저희 아들이 고른 아이라면 분명히 좋은 아이일 거라 벌써부터 설렙니다. 제가 저희 아들을 제 아빠랑 똑같이 키워놨거든요. 그건 자신합니다. 그래서 뭘 준비하나 싶어 궁리를 하다가 제가 벌써 그럴 나이가 되었나 싶어 시간이 참 빠르다 싶더군요. 그러다 저희 시어머니가 생각났습니다. 저에게는 은인이신 분이죠. 제가 25살이 되던 해에 처음 만나 55살이 넘어 3년 전쯤 소천하셨으니 어머니가 절 키워주신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아프시면서도 병간호를 하는 제가 힘들까봐 안간힘을 쓰시면서 제 앞에서 괜찮은 척 하시던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귀찮으니 간병인 쓰라며 화를 내기도 하셨죠. 저를 진심으로 아끼셨고 예뻐해 주셨습니다. 딸 같은 며느리가 아니라 딸보다 귀한 며느리 대접을 받았거든요. 남편에게 농담처럼 나는 당신보다 어머니가 좋아서 결혼한 걸 절대 후회 안 해. 난 우리 어머님 없었으면 어떻게 살았을지 몰라 라고 하곤 합니다. 그럼 남편은 우리 엄마가 아들 살리셨네 하고 웃고요. 사실 남편도 제게는 넘치게 고마운 사람이거든요. 저는 할머니 손에 자랐습니다. 술만 마시면 폭력적으로 변하는 아버지 밑에서 우울한 유년기를 보냈죠. 매일 술에 취해 고성을 내지르고 물건을 던져가며 엄마에게 손까지 대는 아버지라는 사람 때문에 매일이 고통스러웠죠. 그나마 할머니가 쫓아들어와 계시면 목소리만 높이다 잠이 들었던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저와 나눈 대화다운 대화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돌아가실 때도 갑자기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기에 마지막 인사도 하지 못하고 황망하게 이별을 맞이했습니다. 원망을 가득 가지고 바라보았던 아버지였지만 그렇게 떠나버리니 모든 게 허무하더라고요. 그때가 제 나이 18살이었는데도 아이처럼 울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부터 세상에는 진짜 할머니와 저 둘뿐이었으니까요. 엄마는 제가 6살이 되었을 때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았고 그때부터 할머니와 저, 아버지 그렇게 살았거든요. 엄마를 그리워했지만 엄마가 있는 삶을 제대로 살아본 적이 없다 보니 그저 할머니의 품이 가장 따뜻했고 할머니의 미소가 가장 좋은 줄 알고 컸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빈자리가 아주 없을 순 없었기에 마음 한편이 항상 허전했습니다. 그 허전함을 할머니는 눈치를 채신 건지 안쓰러워만 하셨죠. 항상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다 좋다고 하실 정도로 손녀 바보이셨기에 아버지의 폭력 어린 행동들 속에서도 그나마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항상 두렵고 싫었던 아버지에게서 도망칠 수 있는 것도 할머니였고 그런 아버지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도 할머니였습니다. 집을 나가고 싶어도 할머니 때문에 갈 수가 없더라고요. 중학생이 되었을 때 아무도 몰래 엄마를 찾아보겠다고 나서보기도 했으나 제가 알고 있는 정보로는 찾지 못하겠더라고요. 요즘에야 SNS도 있고 여기저기 사연을 보낼 수 있는 곳도 많지만 그때는 경찰에 찾아가도 힘들더라고요. 엄마 이름도 너무 흔한 이름이기도 했고요. 할머니가 의도적으로 저에게 엄마에 대해 이야기를 제대로 하시지 않기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속 깊은 상자 안에 엄마라는 존재를 담아 꼭꼭 숨겨놓았습니다. 그래봐야 생각나는 기억이라곤 고작 저를 위해 부엌에서 음식을 하며 부르던 콧노래와 내려묶은 머리를 고쳐매며 짓던 미소뿐이었으니까요. 다른 모습들은 좋지 못했던지 이상하게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일부러 지워버린 것처럼 아무 기억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엄마라는 존재를 덮어놓고 사라진 것 같기도 합니다. 할머니는 매일 잠이 든 제 얼굴을 쓸어내리며 가여운 내 새끼, 할미가 미안하다. 내가 죄인이야. 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잠이 든 척 눈을 감고 있는 줄은 모르시고 혼잣말처럼 하시는 말이었지만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 할머니가 왜 다 잘못이라고 하지? 라며 할머니가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술 주정뱅이 아들 때문에 도망간 며느리, 그리고 보살펴야 하는 손녀까지 다 떠안고 사는 할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고단한 사람처럼 보였으니까요. 그렇게 할머니는 저를, 저는 할머니를 불쌍해하며 살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우리는 정말 세상에 둘만 남게 되었던 거죠. 할머니는 아버지 장례가 끝나고 며칠을 아무것도 드시지 못하고 우셨습니다. 그런 할머니를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라 저도 그냥 웅크리고 있었죠. 그러다 학교에 다녀오니 할머니가 밥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할머니가 더 안쓰러워 보여 와락 안아드렸는데 오히려 저를 토닥이시며 우리 불쌍한 아가 미안하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할머니, 난 할머니만 있으면 돼요. 나는 정말 아무렇지 않아. 나는 할머니 사랑받아서 괜찮아. 부모 복이 없나 보지. 라고 했더니 저랑 몸을 떨어뜨려 제 얼굴을 보시면서 너가 아비 복이 없지. 왜 부모 복이 없어? 너희 엄마는 널 엄청 아꼈어. 라고 하시더라고요. 치, 아끼긴 뭐를 아껴. 그런 사람이 날 왜 버리고 가? 아버지가 미웠어도 날 정말 아꼈다면 데리고 가던가 참았겠지. 라며 말하자. 그랬겠지. 나만 아니었으면. 너희 엄마는 참 착하고 손도 야물고 좋은 색시였어. 내 아들 같은 놈만 안 만났어도 그 고생을 할 사람이 아니었지. 내가 아무리 감싸주고 챙겨도 같이 사는 남편이 술만 마시면 그 모양이니 어찌 버티겠니? 너희 엄마는 아무 잘못이 없어. 내가 가라고 했어. 가서 새 출발하라고. 무릎 꿇고 너만 데려가게 해달라는 걸 내가 못하게 했어. 너까지 데리고 나가 어떻게 새 출발하겠느냐고.
그랬더니 안 가고 버티더라. 그런데 너희 아비가 또 술을 먹고 집으로 들어와서는 내가 싸둔 짐을 본 거야. 난리가 났지. 그래서 내가 얼른 가라고. 이러다 다 죽는다고. 밀어내서 어쩔 수 없이 갔어.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갔어. 너희 엄마 원망은 하지 마. 라는 할머니의 말에 지워졌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엄마의 멍든 얼굴, 붕대를 감고 절뚝이던 다리. 그러면서도 엄마는 저에게 동화를 읽어주고 동요를 불러주며 세상엔 아름다운 것들이 더 많다며 아버지가 마음이 아파서 그런 거니 아버지를 미워하지 말자고. 언젠가 다 낳은 아버지와 함께 아름다운 세상 구경을 가자고 했었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지었던 엄마의 그 씁쓸한 미소까지 떠올랐죠. 엄마의 눈에 맺힌 눈물까지도 말이죠. 그렇게 엄마는 저를 온몸과 온 마음으로 지키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이 기억났습니다. 눈물이 쏟아지더군요. 제가 우는 모습을 본 할머니는 아이고 내 새끼 울지 마라. 너가 울면 할미 속에 불이 난다. 울지 마라. 너희 아비도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어. 회사에서 못된 놈들한테 누명을 쓰여서 내쫓기고 나서 속병이 나서 술을 먹다가 몹쓸 짓을 한 거였지. 아무리 그래도 제 처랑 자식은 챙겨야지. 그게 도리지. 그런데 그 도리를 못하고 그렇게 가버렸다. 그 못된 놈이. 제 어미랑 자식한테 끝내 정신 차리는 모습을 못 보여주고 갔다. 그래도 너무 미워만 하지는 말아라. 나쁜 놈이지만 불쌍한 놈이야. 라며 눈물을 닦으시더라고요. 그러시더니 우리 이제 울지 말자. 울지 말고 너랑 나랑 살자. 응? 너희 엄마는 새 출발하고 살라고 잊어주자. 라면서 제 얼굴을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그런 할머니의 손을 잡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난 할머니만 있으면 돼. 그러니까 내 걱정은 말고 할머니 나 마음 굳게 먹어. 내가 얼른 커서 할머니 호강시켜 줄게. 알았지? 라며 할머니를 안아드렸습니다. 그렇게 할머니와 저는 둘만의 세상을 더 단단히 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저는 학교에서 서류를 내주는 회사에 격리로 취직을 했습니다. 할머니는 오래전부터 동네에서 슈퍼를 하셨는데 제가 본 돈은 저보러 모으라고 하시면서 생활비를 들여도 번번이 돌려주시곤 했습니다. 아버지가 죽고 나서는 오히려 장사가 잘 된다면서 할머니 돈이 많다고 하시면서요. 아버지가 술에 취해 슈퍼 앞 평상을 차지하고 있어 못 오는 손님들이 많긴 했거든요. 그러다 동네 사람들과 싸움도 많이 하고요. 그런 아버지가 없는 슈퍼의 매출은 전보다 올랐다고 하시더라고요. 동네 꼬마애들도 더 편하게 드나들 수 있어졌으니까요. 저는 회사 생활을 열심히는 했지만 좋아하지는 못했습니다. 출판사였는데 어찌나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지 주눅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쉽사리 말도 쉽게 못하고 제가 맡은 일에서 트집 잡히고 싶지 않아 일만 했죠. 그러다 사무직원 몇 분과 말을 트고 지내게 되었는데 그중 한 분이 성희씨, 보면 일머리도 있고 야무진 게 머리가 좋은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대학을 가는 게 어때? 일하면서 야간 대학이라도 다니면 나중에 후회 안 할걸? 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귀가 솔깃했습니다. 대학 생활에 대한 로망도 있었지만 일을 하면서 학교를 다닐 수 있다는 생각에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저기 알아본 결과 산업체 전형으로 야간 대학에 다닐 수 있는 대학이 있더라고요. 다행히도 회사와 그리 멀지 않았고 전문대더라도 나중을 생각하면 더 안정적인 진로를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할머니께도 말씀드렸더니 아이고 듣던 중 반가운 소리다. 우리 아가가 대학생이 되다니 라며 좋아하시더라고요. 등록금을 생각하면 허리띠를 더 붙들어매야 했지만 그 정도는 감수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전문대이긴 했지만 사회의 보탬이 되고 저처럼 부모님의 보호를 못 받고 자라는 아이들을 도울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사회복지학과에 들어갔습니다. 조금이라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는 어설픈 생각이었죠.
그렇게 시작된 대학 생활은 즐거웠습니다. 하루 종일 일을 하다 헐레벌떡 들어가 강의를 듣고 밤늦게까지 과제도 하고 시험 공부도 해야 했지만 좋았습니다. 저처럼 뒤늦게 공부하려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게 의지가 되기도 했고요. 그렇게 열심히 2년을 공부하고 일했습니다. 자격증을 따려면 더 공부를 해야 하긴 했지만 아무렴 어떠랴 싶었습니다. 기왕 시작한 거 4년제 편입을 해 학사 자격증을 따고 싶은 욕심도 생겼죠. 그러자면 회사를 그만둬야 하는데 그 부분이 고민스러웠습니다. 고민을 하며 이리저리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다 학교 조교를 하고 있는 학교 선배에게 조언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선배는 자신도 겪은 일이라 그런지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고 알아봐 주더라고요. 그러다 제가 갈 수 있는 4년제 야간대학을 찾았고 편입을 시도해 볼 수 있겠더라고요. 물론 2년제 졸업 후 거쳐야 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는 한에서이었죠. 더 열심히 해야 한다는 생각에 열의를 불태웠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23살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패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제가 기특했던 건지 선배는 졸업 후에도 간혹 저의 집으로 전화를 해 밥을 먹자고 하곤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말에 만나 밥을 먹고 영화도 보며 머리를 식히곤 했습니다. 그렇게 선배와 저는 정이 들더군요. 딱히 사귀자, 어쩌자 말도 없었는데 어느 순간 걸으면 손도 잡고 팔짱도 끼고 입도 맞추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둘 다 재미없는 사람들이라 연애는 어찌했냐고 묻는 주변의 말에 그저 웃을 뿐입니다. 그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들만의 낭만과 로맨스가 있었거든요. 남들이 봤을 때는 시시해 보일 수는 있었겠지만 나름 따뜻하고 포근한 연애를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선배가 우리 부모님이 만나고 싶으시대. 나도 그랬으면 좋겠고 라며 말을 꺼내더라고요. 그러자 라고 대답은 해놓고 걱정이 되더라고요. 할머니와 저뿐인 가정 환경이 선배의 집과는 다른 환경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데 부모님이 날 좋아하실까? 라고 물어봤더니 아마도 라며 그저 씩 웃더라고요. 그 미소를 믿고 가보기로 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처럼 못된 시어머니가 화를 내는 모습이 떠올라 아찔하기도 했지만 일단 부딪혀보고 그래도 안 되겠으면 포기하자 싶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께는 일부러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약속한 날이 되어 떨리는 마음으로 데리러 온 선배와 발걸음을 뗐습니다. 가는 내내 손까지 떨며 갔습니다. 그런 저의 손을 말없이 잡아주는 선배의 따뜻한 손이 얼마나 크게 보였는지 모릅니다. 그 따뜻한 손 때문에 그 떨림을 감수하고자 했기에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어떻게 도착했는지 모르게 선배 집 앞에 도착해 깊이 숨을 들이키고는 문을 여는 선배를 따라 들어갔습니다. 아버님이 나와 저를 맞아주셨고 어머님이 어서 오라며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저는 저를 그렇게 밝은 미소로 반기는 어른들은 할머니 빼고는 본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선배가 왜 그렇게 따뜻한 손을 가지고 있었는지 온몸으로 느껴질 정도로 그분들의 환대를 받으며 들어간 집안에는 온 가족이 모두 미소를 띠며 찍은 사진들로 가득한 벽이 있었습니다. 그 벽을 보는 순간 어떻게 막을 새도 없이 후두둑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저도 놀라 얼른 닫고 어색하게 웃으며 선배를 봤는데 어머님이 아무 말도 않고 제 손을 잡으시더라고요. 그 바람에 제 눈에선 눈물이 다시 쏟아졌습니다. 그러자 어머님이 저를 꼭 안아주시더니 아이고 아기네 아기야. 이렇게 예쁜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니까 나까지 마음이 아프네 라며 같이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렇게 한 5분 정도의 시간 동안 저희는 눈물을 흘리다 쑥스러움에 웃었습니다. 그러자 선배는 곁에서 아이고 울다가 웃으면 큰일 나는데 라며 웃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어머님, 아버님, 저는 더 크게 웃고 앉아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식사 내내 제가 뭘 덜 먹을까 싶어 마주 앉아 계속 챙겨주시는 어머님의 손길에 왜인지 모르게
어린 시절의 외로움이 달래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양을 넘겨 먹으면서도 어머님이 주시는 걸 다 넙죽넙죽 받아 먹었습니다. 마치 밥을 처음 먹는 아이처럼 말이죠. 그렇게 식사를 하고 설거지는 아버님이 하시고 후식 과일을 먹기 위해 어머님이 준비를 하시기에 좀 민망해 과일이라도 깎을까 싶어 주방에 기웃거렸더니 손님, 앉아서 쉬세요. 우리 집은 사위는 100년 손님, 며느리는 1000년 손님이야. 앞으로도 내 집 주방에는 들어올 생각 마라. 너희들끼리 살면서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여기서까지 해? 라며 웃으시더라고요. 보통의 시어머니들과 다른 반응에 당황스럽기도 하고 벌써 며느리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놀라웠습니다. 그런 저를 데리고 선배는 거실로 향해서는 이리 와, 와서 앨범 볼래? 나 어릴 때 되게 귀여웠는데 라며 사진 구경을 시켜주더라고요. 어머님이 내오신 차와 과일을 앞에 두고 설거지를 마치신 아버님과 둘러앉아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할 만큼 부모님에 대해 묻지 않으시고 할머니 이야기만 하시더라고요. 이상하다 싶었지만 대충 눈치는 챘죠. 그런데도 전혀 어색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이어가시는 선배의 부모님을 보며 처음 뵌 분들인데도 존경심이 느껴졌습니다. 그 따뜻함은 가식으로 만들어진 따뜻함은 아니라는 게 그냥 온몸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분들과 정말 가족이 될 수 있다면 제가 그동안 느꼈던 결핍이 다 채워질 것 같은 생각이 들더군요. 선배의 따뜻한 손이 좋아 따라온 곳에서 더 따뜻한 어른들을 만나니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간에는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을 얻을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잘 보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감사하게도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더라고요. 세연이한테 이야기 들었는데 지금 편입 준비한다며? 혹시 그래서 결혼을 늦게 하고 싶니? 라고 물으시기에 아직 결혼이라는 걸 생각해 본 적은 없어서 라며 웃었더니 그래? 그럼 할머니만 괜찮으시면 우리는 좀 일찍 해도 괜찮아. 우리 세연이 좀 데려가라. 우리가 집이며 등록금이며 다 보태줄 테니까 데려가. 이 녀석이 너 자랑을 어찌나 하든지 이대로 두다간 상사병 나서 큰일 나겠어. 그 값으로 성의 학비도 우리가 보태줄게. 응? 이라며 제 손을 잡고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세상에 그런 부탁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해줄 테니 받아달라는 그런 부탁은 세상 어디서도 들어본 적이 없는 부탁이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제발 받아달라고 사정을 해도 모자랄 정도로 저는 어머님, 아버님이 첫눈에 좋았는데 말이죠. 그렇게 선배의 집에서 나오며 선배에게 나 꿈꾸는 것 같아. 나 진짜 선배 부모님 말씀대로 해도 될까? 나 꿈꾸는 거 아니야? 라며 물었습니다. 그러자 선배는 뭐 별거 있나? 성이 너가 좋은 사람이고 너랑 가족이 되길 내가 원하고 우리 부모님도 너가 마음에 드신 거지 라며 웃고 말더라고요. 정말 너무 그 집 가족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 제 마음을 알았는지 제 팔에 얇은 팔찌를 채우며 나랑 결혼해 줄래? 라며 무심히 묻는 선배의 말에 단숨에 응! 이라고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가 할머니께 할머니, 나 결혼할 사람이 생겼어 라고 말해버렸죠. 할머니는 나갔다 들어와서는 들떠 갑자기 결혼을 하겠다는 저를 황당하다는 듯이 보셨습니다. 그래서 선배네 집에서 있었던 일들을 말씀드렸죠. 마치 동물원이나 놀이동산에 다녀와 자랑하는 어린아이처럼 신이 나서 이야기하는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시던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시며 됐다. 우리 성인을 그렇게 반겨주시는 분들이라면 됐어. 그래도 너무 다 받으면 안 되지. 할미가 우리 손녀 시집갈 돈을 해놨어. 그건 걱정 말고 결혼하고 싶으면 해. 라며 좋아하셨습니다. 순간 할머니가 홀로 남을 생각을 하니 들떴던 마음에 바람이 빠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세상에 우리 둘뿐이었는데 제가 시집 가버리면 할머니 혼자 외로우실 테니까요. 고민스러웠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죠. 그렇다고 선배를 놓치기는 싫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선배와 통화를 하는데 마치 제 속을 꿰뚫어라도 보듯이 선배가 할머니는 우리랑 같이 지내시자고 해. 성이 너가 마음에 걸릴 것 같아서 미리 이야기한다는 게 아까 나도 너무 떨어서 깜빡했어. 어머니랑 아버지는 본인들이 같이 지내시겠다는데 그건 할머니가 너무 불편하시겠지. 라고 하는데 진짜 내가 무슨 복인가 싶더라고요. 혹시 사기당하는 건가 싶기도 했고요. 할머니께 말씀드려 볼게요. 선배 부모님께 너무 감사해서 어쩌지? 나 진짜 이렇게 다 받아도 돼? 나 진짜 꿈꾸는 것 같아. 라고 했습니다. 그런 제 말에 선배는 막 웃더니 내가 우리 부모님 만나자고 한 게 제대로 먹혔네. 부모님 만나기 전에 결혼하자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 라더니 성희야, 너는 다 받고 누려도 돼. 너한테는 하나도 안 아까워. 나는 너처럼 살이 밝고 노력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 너한테 내가 얼마나 배우는 줄 알아? 그런데다가 착하기까지 하고 그것도 모자라 예쁘기까지 하잖아. 너는 다 받아도 돼. 라고 하더라고요. 그저 저 듣기 좋으라고 하는 이야기여도 좋았습니다. 그 말들에 제가 아팠던 마음들이 다 치유되는 느낌이었거든요. 선배네 부모님은 무역업을 하셨는데 수완이 좋은 아버님이 어머님과 처음부터 함께 일으키셔서 직원이 15명 정도 되는 회사를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그 당시 일본과 중국에 오고 가시며 바쁘셔서 선배가 혼자 있을 때가 많았는데 그래도 외로워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어머님 아버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셨고 잘 챙기셔서 부모님이 안 계신 집에서도 외롭지 않았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넘치는 사랑을 마음에 품으신 부모님 아래에서 자라다 우연히 고등학교 때 동아리에서 나간 봉사에서 사회복지라는 것에 눈을 뜨게 되었고 그 과를 선택했다고 했습니다. 4년제를 갈 수 있는 성적이었는데도 전문대를 먼저 왔던 건 교수님 때문이었고요. 그래서 편입 후 대학원에 진학하며 교수님 조교로 학교에 출근하게 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교수가 되기 위해 공부를 하고 있다가 제가 편입에 대한 조언을 위해 과 사무실에 찾았을 때 가슴이 뛰더랍니다. 이것저것 물어보는 제가 굉장히 당차고 야무지더래요. 그래서 친해지고 싶었고 같은 분야의 꿈을 가진 사람이라 더 같이 하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가까워지고 나서 저의 가정사를 듣는 순간 미래를 더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고 됐습니다. 제가 가진 공백을 메꿔주며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밤새 전화로 선배의 이야기를 듣는데 그 마음의 깊이가 느껴져 감동받았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애썼을 뿐인데 그런 저를 그렇게 예쁘게 봐주고 저의 마음을 채워주고 싶다는 사람에게 감동받지 않고는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요. 다음날 아침 할머니께 선배의 말을 전하며 할머니 괜찮으실 때 인사하고 싶대요. 라고 하니 할머니는 이 할미가 너한테 짐이구나. 마음은 고맙지만 나는 지금 살던 대로 살고 싶어.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끼리 살면 되지. 가끔 들여다봐줘. 할머니는 그거면 돼. 그리고 언제라도 좋으니까 오라고 해. 궁금하다. 우리 손주 사위가 누군지. 라고 하셨습니다. 할머니의 말씀에 저는 울어버렸죠. 할머니 혼자 남으시는 게 너무 마음 아팠거든요. 선배는 그 다음 주말에 할머니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할머니는 너무 반듯한 사람이 우리 성희 짝으로 와줘서 너무 고맙다고 하시면서 이 할미는 이 집이 아니면 불편해. 부모님께 너무 감사하지만 내 걱정은 말라고 전해줘요. 라고 하시면서 선배를 챙겨주시더라고요. 선배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다 듣고 아무렇지 않게 다른 이야기로 넘기더니 나중에 집에 가기 위해 일어서면서 할머니, 벌써 이렇게 정이 들어서 할머니랑 같이 살고 싶은데 어쩌죠? 다시 생각해 주세요. 라면서 가더라고요. 그런 선배의 태도에 저는 다시 한번 반했습니다. 상견례를 하기 전에 저는 몇 번 선배네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가게 되었다보다 제가 가고 싶었죠. 너무 좋은 선물을 몇 번이고 확인하는 마음으로 선배네 부모님을 자꾸 뵙고 싶었습니다. 갈 때마다 맛있는 밥도 해주시고 저에게 선배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도 해주시면서
우리 성희가 앞으로 고생이야. 엄마가 못 가르치고 아들을 보내서 미안해. 라고 웃으시는 모습도 너무 좋았습니다. 특히나 우리 성희 맛있는 거 해줘야지 하면서 콧노래를 부르며 주방에 계시는 모습은 눈물이 날 것처럼 좋았습니다. 그리웠던 모습이었으니까요. 그러다 5번째쯤 선배네 집에 가서 시간을 보낼 때였습니다. 선배는 학교에 있었고 아버님은 거래처 사람과 만나시느라 안 계셔서 어머니와 저 둘뿐이었죠. 성희야, 엄마가 이런 얘기해서 마음 상하지 말고 들어. 혹시 어머니가 어떤 분이었는지 기억나?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당황스러웠지만 언젠가는 물으실 거라고 생각했기에 제가 기억나는 한에서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의 모습에서 엄마를 느껴서 너무 좋다고도 말씀드렸죠.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던 어머님은 너무 영광이다. 우리 성희의 좋은 기억 속의 모습과 엄마가 닮아서 앞으로 엄마가 맛있는 거 더 많이 해줄게. 엄마 더 좋아해줘야 해. 라며 웃으셨습니다. 그렇게 웃으시는 어머님의 눈 속에 고인 눈물을 본 저는 마음이 다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가 어릴 적부터 아픔 없이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사람이 된 것 같은 충만함이 느껴졌습니다. 가슴이 벅차 올랐죠. 저는 그 마음을 꼭 기억해 두었다가 사회복지사가 되면 베풀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너무 감사한 그 마음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꼭 편입에 성공해야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되었죠. 아버님이 중국에 해결해야 하는 일이 생겨 상견례를 미룬 대신 선배와 저는 서로의 집을 자주 오고 갔습니다. 선배는 할머니를 좋아했고 저는 어머님을 좋아했으니까요. 선배는 어느새 저희 할머니를 갑순 씨라고 부르며 꽃도 사드리고 화투도 같이 치면서 친해지더라고요. 선배가 집에 갈 시간이 되어 일어서면 할머니 얼굴에 아쉬움이 티가 날 정도로요. 그런 할머니께 선배는 갑순 씨, 이러면서 우리랑 같이 안 살 거예요? 아무래도 같이 살아야 할 것 같은데 라면서 놀릴 정도로 살갑게 지냈습니다. 저는 저대로 어머님과 시장도 가고 백화점에 쇼핑도 가고 근처 공원에 산책도 다니면서 가까워졌습니다. 어머님은 아들 하나밖에 없어서 딸이랑 이렇게 다니는 친구들이 그렇게 부러웠는데 며느리랑 다니는 게 더 좋다 라며 즐거워하셨습니다. 저도 좋았죠. 엄마랑 쇼핑 다녀왔다는 친구들이 가장 부러웠거든요. 할머니는 슈퍼에 계시느라 그런 소소한 시간을 내시지는 못하시기도 했고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런 시간을 누릴 생각도 못했으니까요. 그렇게 서로의 집에 더 가까워지고 나서 상견례를 할 수 있어 더 좋더라고요. 아버님의 일이 잘 마무리됐고 저희는 드디어 상견례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그날을 위해 옷도 새로 장만하셨죠. 그때 처음으로 할머니와 백화점에 가 쇼핑을 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이런 시간을 가질 생각도 안 했던 지난날이 후회될 정도였죠. 할머니 얼굴에 화장도 해드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상견례 장소로 향했습니다. 할머니와 만나는 거라 그런지 더 떨리더라고요. 그렇게 고급 한정식당에 가본 건 처음이라 할머니는 문에 들어서시면서 좋아하셨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안내를 받아 들어선 방 안에는 선배와 부모님, 그리고 낯선 여자분이 함께 계시더라고요. 일단 인사를 하고 들어서는데 할머니가 손을 떠시더니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 여자분도 저희 할머니를 보시더니 눈물부터 흘리시고요.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어 당황하고 있는데 할머니가 그 여자분에게 애미야, 너가 여기에 어떻게 라고 하시더라고요. 엄마? 라고 묻는 제 말에 그 여자분은 성희야 라고 하시면서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아이고 이 사람아 살아있었어. 너무 안 나타나서 난 죽은 줄 알았지. 아이고 라며 할머니가 우시자 어머니 제가 그 사람 먼저 갔다는 말은 들었어요. 그런데도 제가 사는 꼴이 말이 아니어서 어머니께 가지도 못했어요. 라면서 엎드려 우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상황인지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그런 저의 손을 잡은 어머니는 성희야, 내가 말은 못했는데
내 어머님을 10년 전쯤부터 알고 지냈어. 우리 사무실 밑에 식당 주방에서 일하셨거든. 자주 가면서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이것저것 묻다가 가깝게 지내게 되었는데 너희 집 사연이랑 너무 비슷해서 내가 다시 확인했다가 아이 이름이랑 할머니 성함이 맞더라고. 그래서 내가 모시고 나왔어. 혹시나 아니어도 그냥 이모라고 하려고 했는데 맞아서 다행이다. 우리 성이 시집 가는데 엄마도 아셔야지. 라며 눈물을 훔치시더라고요. 그제야 저는 엄마! 라고 부르며 엄마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창피한 줄도 모르고 엉엉 울었죠. 할머니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성희가 이제 마음의 응어리를 풀고 살겠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라면서 선배 부모님께 인사를 하셨습니다. 그런 할머니를 어머님은 꼭 안아주시면서 할머니, 제가 며느리분 쭉 지켜봤는데 이만한 사람이 없어요. 성희 기르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이제 잘 사는 모습만 보시면 돼요. 저희 아들이 할머니 너무 좋다고 어찌나 자랑을 하는지 제가 감사해요. 부족한 아이 예뻐해 주셔서 라며 토닥여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엄마를 찾은 상견례장은 어색함은커녕 반가움에 뒤엉켜 눈물 범벅이 된 채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상견례를 마치고 엄마는 저희와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엄마는 집안 이곳저곳을 살피시더니 어머니 너무 그대로예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죠. 라며 울음 섞인 웃음을 보이셨습니다. 제가 어릴 때 보았던 그 얼굴이었습니다. 엄마의 손을 잡자 눈물만 나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이 사람아, 그동안 어떻게 살았어? 잘 좀 먹지 왜 이렇게 말랐어? 그놈 없이 편하게 살았으면 살 좀 쪄야지. 라며 어머니 어깨를 쓸어주시더라고요. 엄마는 그렇게 집을 나가 처음에 숙식 제공이 되는 공장에 가서 일을 하시다가 몸이 안 좋아져 그만두셨지만 가진 돈이 별로 없어 쉬지도 못하고 지금 일하시는 식당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어머님과 말을 트게 되어 알고 지내셨는데 너무 좋은 분들이라고 하시면서 그런 분들이랑 사돈이 돼서 너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도 못 나올 뻔 했는데 어머님이 더 늦기 전에 만나서 그동안 못한 엄마 노릇을 하라고 하셨다면서 그 말에 용기를 냈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님은 정말 제 은인이셨습니다. 제 마음에 공허함을 채워주신 것도 모자라 진짜 엄마를 찾아주시다니요. 진짜 감사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엄마는 그날 저희와 같이 자면서 수많은 이야기를 밤새 나눴습니다. 엄마에게 왜 새 출발을 하지 않았냐는 할머니의 질문에 엄마는 그 사람이 나중에 그래서 그렇지. 그 사람만큼 제 눈에 드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너무 미운데 좋을 때는 너무 좋았었나 봐요. 라며 씁쓸히 웃으며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다음날 아침 출근을 위해 엄마와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손을 잡고 걷는데 엄마가 콘 노래를 흥얼거리시더라고요. 그 콘 노래를 들으니 마치 제가 6살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엄마, 이제 어디 가지 말고 연락하고 지내. 알았지? 라고 하니 엄마는 응? 이라며 웃으시더라고요. 마음이 좋았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하고 돌아왔더니 할머니께서 아무래도 너희 엄마 집으로 데리고 와야겠어. 지금도 식당에 딸린 방에서 혼자 지낸다는데 얼마나 불편하겠니? 이제 너도 시집 가는데 너희 엄마가 집에 있는 게 좋지?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엄마가 몇 번 저희 집으로 오셨고 얼마 뒤 짐을 챙겨 집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어머니는 너무 잘됐다고 하시면서 선배에게 아이고 우리 아들 할머니 뺏겨서 어쩌니? 라고 하시면서도 좋아하셨습니다. 영화 같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엄마도 만나고 좋은 시부모님의 다정한 남편이 생기는 일은 정말 환상적이었거든요. 그렇게 식을 올리고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편입시험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합격자 발표 때도 할머니와 엄마를 집으로 초대하신 어머님은 붙으면 축하 파티하고 떨어지면 위로 파티하자 라고 하시면서 잔치상 같은 상을 차리셨습니다.
합격을 확인하고 축하 파티가 된 자리에서 우리 며느리 최고다 하시며 좋아하셨죠. 제가 사회복지사 합격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은 나 교수 임용 때는 할머니네 가서 파티해주세요 라며 할머니를 조르고는 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럼 그러지 라며 웃으셨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계속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이 자궁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그 행복은 흔들렸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30년이 지났을 때였죠. 무조건 제가 병간호를 하겠다고 고집을 부려 휴직을 하고 어머니 곁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제가 고생한다고 너무 속상해하시며 저를 어떻게든 쉬게 하려고 하셨죠. 본인은 환자시면서요. 아이들에게도 할머님 자주 찾아뵈라고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하면서 우는 저를 남편은 당신이 먼저 지치겠어. 너무 힘 빼지 말자 라고 하더라고요. 어머님은 아프시면서도 저와 아이들 걱정이셨습니다. 돌아가신 할머니를 대신해 슈퍼를 하고 계시는 엄마 걱정도 많이 하셨죠. 저랑 교대로 병원에 자주 오셨거든요. 제발 살려주시라고 세상의 모든 신께 빌었지만 어머님은 첫눈 오는 날 창밖 하늘을 보시다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주변 장기에 전이가 되는 바람에 수술을 하고도 많이 괴로워하셨죠. 그렇게 웃음이 많으시던 어머님은 돌아가시면서도 눈이 오네, 좋다 하시면서 웃으셨습니다. 정말 천사 같은 우리 어머님이 너무 그리워 아버님을 챙기러 시댁에 갔다가 주방을 보며 눈물을 훔치곤 했습니다. 요즘도 어머님이 좋아하시던 꽃을 사서 어머니께 가곤 합니다. 갈 때마다 눈물바람이라 남편이 우리 엄마 아시면 또 나만 혼나 그만 울어 라며 본인도 눈물을 훔치곤 하죠. 더 이상 어머님의 주방에 어머님은 안 계시지만 아버님은 이제 내 주방이다 라고 하시면서 무조건 밥상은 아버님이 차려주세요. 물론 제가 가져간 엄마 반찬이랑 제 반찬이긴 하지만 절대 며느리인 제가 주방에 가는 걸 못하게 하시죠. 저도 우리 아들이 데려오는 며느리에게 그러려고요. 어머님께 배운 사랑 그대로 물려줄 생각입니다. 부족한 제가 잘할지 모르겠지만요. 이제부터 시작이니 마음 굳게 먹고 열심히 시어머니 노릇 해보겠습니다. 저희 어머님처럼요. 잘할 수 있겠죠? 저 힘내라고 응원 좀 해주세요. 저희 어머님 자랑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